알렉시티미아. 감정표현 불능증은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이다. 아동기의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혹은 선천적으로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서도 특히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포, 불안감 등과 관련된 편도체의 일부는 후천적인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알렉시티미아를 묘사하였다. 아몬드, 손원평 장편소설. 창비.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였다. 증상이 너무 깊은 데다 나이가 너무 어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 없었고 다른 발달 사항들의 문제가 없어 자폐 소견도 없었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한다기보단 잘 느끼지 못한다.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사람들처럼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헷갈린다. 의사들은 선천적으로 내 머릿속의 아몬드, 그러니까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데다 뇌의 변형계와 전두엽 사이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입을 모았다. 편도체가 작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공포심을 잘 모르는 거다. 용감해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소리다. 두려움이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차가 돌진해도 그대로 서 있는 멍청이라는 뜻이다. 나는 운이 더 나빴다. 공포심 둔화 외에 나처럼 전반적인 감정 불능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불행 중 다행은 이 정도로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도 딱히 지능 저하의 소견이 없다는 것 정도였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디께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 당신은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 내 경우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중 몇은 꽤 솔깃한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비를 벗겨내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내가 자랄 때까지 여러 임상 실험을 하고 학회에 보고를 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왔다.
임상 참가비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 브로니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처럼 내 이름도 뇌의 한 부분에 붙여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윤재 영역. 하지만 이미 의사들에게 넌덜머리가 난 엄마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일단 브로니카와 베르니케가 실험 대상자가 아니라 과학자 이름이었단 걸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게 문제다. 엄마는 집 근처 구립도서관을 꾸준히 다니며 뇌에 관한 여러 책을 섭렵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고깃덩이로 바라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는 의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고작해야 이상한 실험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인 뒤 내 반응을 관찰해서 학회에 가서 뽐내는 게 다겠지. 이게 엄마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많은 엄마들이 흥분할 때면 던지곤 하는 흔해 빠진 데다 설득력 없는 말을 내뱉었다. 병원의 발길을 끊던 날 엄마는 병원 건물 앞 화단에 침을 뱉은 뒤 이렇게 말했다. 지들 대가리 속도 모르는 것들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난데없는 호기를 부릴 때가 있었다. 엄마는 임신 중에 겪은 스트레스나 몰래 피웠던 한두 개비의 담배, 막달에 못 참고 몇 모금 홀짝인 맥주 따위를 후회했지만 사실 내 머리통이 왜 그 모양인지는 너무 뻔하다. 그저 운이 없었던 거다. 생각보다 운이라는 놈이 세상에 일으키는 무지막지한 조화들이 많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면 엄마는 이런 걸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감정이 남들처럼 유연하지 않은 대신 영화에서처럼 기억력이 컴퓨터 수준이라든가 미적 감각이 탁월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재적인 그림을 그려낸다든가 하는 것 말이다. 그랬더라면 쇼프로에 나갈 수도 있었을 거고 아무렇게나 페인트를 뿌려댄 그림도 수천만 원에 팔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천재적인 능력은 없었다. 엄마의 끈질긴 노력과 매일같이 행해지던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훈련 덕에 나는 차츰 학교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법을 대강 익혔다. 초등학교 4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적당히 무리 안에 섞여 있는 것도 가능했으니 튀지 말라는 엄마의 소망도 이루어진 셈이다. 대부분은 그저 잠자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화내야 할 때 침묵하면 참을성이 많은 거고, 웃어야 할 때 침묵하면 진중한 거고, 울어야 할 때 침묵하면 강한 거다. 침묵은 과연 금이었다. 대신 고마워와 미안해는 습관처럼 입에 달고 있어야 했다. 그 두 가지 말은 곤란한 많은 상황들을 넘겨주는 마법의 단어였다. 여기까지는 쉬웠다. 상대방이 내게 1,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200~300원 내주는 것과 비슷했다. 어려운 건 내가 먼저 1,000원을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어떤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일들. 그런 게 힘든 이유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잔잔한 호수에 억지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처럼 버거웠다. 가령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초코파이를 보며 나도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나도 하나 줄래? 라며 미소를 짓는 것.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따져 묻는 것.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는 것. 엄마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웠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건 단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따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엄마의 행동 강령 중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라는 덕목을 입이 닳도록 외운 덕이다. 불과 몇 달 전의 기억이 아련하게 머릿속으로 갔다. 나비의 날개를 찢던 날, 고니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다 실패한 그날, 어스름이 내리던 무렵 바닥에 짓이겨진 나비의 잔해를 닦아내며 고니는 몹시 울었다. 두려움도 아픔도 죄책감도 다 못 느꼈으면 좋겠어. 눈물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조금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기엔 넌 너무 감정이 풍부하거든. 넌 차라리 화가나 음악가가 되는 편이 더 어울릴걸? 고니가 웃었다. 물기 어린 웃음을. 한여름이었다. 그때 우리는 여름의 정점에 있었다. 여름. 과연 그런 때가 있기나 했던 걸까? 모든 게 푸르고 무성하고 절정이었던 때가.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게 정말로 진짜였을까? 고니는 내게 자주 물었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내가 설명하느라 늘 애를 먹어도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처음엔 할멈을 찌른 남자의 마음이 궁금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점차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신 박사를 찾아간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폭격에 두 다리와 한쪽 귀를 잃은 소년이 울고 있다.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뉴스다. 화면을 보고 있는 신 박사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내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내 시선은 미소 띈 박사의 얼굴 뒤로 떠오른 소년에게 향해 있었다. 나 같은 천치도 안다.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 웃고 있느냐고. 누군가는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등지고 어떻게 당신은 웃을 수 있느냐고. 비슷한 모습을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널을 무심히 돌리던 엄마나 할멈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엄마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엄마와 할멈을 빤히 바라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은 눈앞에서 그 일을 목도했다. 멀리 있는 불행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리였다.
당시 성가대원 중 한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뇌리에 떠다녔다. 칼로 할멈과 어머니를 찌르던 남자의 기세가 너무 격렬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다고.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편도체 이상으로 공간 불능이 된 아이와 편도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공간 불능을 선택한 현대의 사람들. 어느 쪽이 괴물일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